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문에 관해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결코 뭘 까발리거나 할 생각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그 이야기에 나온 지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논할 이야기의 지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니셜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현인 것 같네요. 그 이야기의 묘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나타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장소를 특정 짓는 부분은 기술을 피하려 합니다. 내 고향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야생곰이 사는 걸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도시에서 온천을 찾거나 관광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주변 마을들은 예로부터 산나무를 뜯어다 파는 등 산에서 생계를 해결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에서 곰을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죠. 하지만 그 곰과 쌍벽을 이루는 괴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에 들어갈 경우 대개 곰을 쫓아내려 방울을 몸에 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곰을 쫓아낼 때 방울을 다는 것 말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상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명확한 말이 없었지만 나도 어릴 적부터 방울 말고 다른 걸로 곰을 쫓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열어서는 안 되는 영문을 열어버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영문은 구사령문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급사령문이라 부르기도 한다는군요. 이 영문의 끝에는 명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영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온갖 생명체의 영혼을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문은 한번 열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닫지 못하고 언제 그것이 열릴지 또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숫자 이상의 영혼을 집어삼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던가 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느새 스스로 닫힌다는 말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 영문은 한 사람 이상의 영혼을 산 제물로 바쳐 열린다고 합니다. 계문이 되는 조건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어슴푸레할 때와 완전한 어둠 사이의 시간일 것. 한 명 내지는 2명 정도의 적은 인원만 산에 들어설 것. 특정한 리듬으로 어떤 소리를 낼 것. 계문 직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것.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실제 이 영문이 열렸을 때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득한 옛날 이 영문이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또 만약 모든 조건을 채워 영문이 열려버렸다고 해도 낮이나 밝을 때에는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슴푸레해지면 영도가 입을 열고 밝아지면 영도가 일시적으로 막힌다는 거지요. 구사령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8명의 사람과 1명의 문지기에 의해 열리는 영문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입산한 사람이 조건들을 모두 채운 후 어떤 리듬으로 소리를 울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둘러싼 8방향에서 순서대로 어떤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둘러싸듯 들려오는 그 대답은 서서히 좁혀 들어와 결국에는 그 정체가 보일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영도 안쪽의 시선을 뺏기면 그 순간 마지막 사령인 문지기가 그 사람을 습격합니다. 그 영혼을 산 제물 삼아 영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귀신 같은 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이야기는 전혀 믿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와 무척 유사한 이야기를 보게 돼서 이걸 적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은 대로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만으로 영도는 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서 추론하건대 아마 그는 계문 직전 우연히 기절했기에 영문이 열리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 내려오던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어떠한 이유로든 정신을 잃은 이는 영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 구사령문이 열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려받은 물건들.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해도 하나 사주질 않으셨다. 옷은 주변 이웃집에서 물려준 걸 받아다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사탕뿐이었다. 의무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다 물려받은 것이었다. 태어나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다만 딱 하나 싫은 게 있었다. 물려받은 책상이었다.
그 책상은 물려받은 물건인데도 아직 새 것처럼 윤이 반짝반짝 났다.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훅 풍겨와 나는 그 향기 맡는 걸 즐기곤 했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 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분수에 맞지 않게 거기 앉아 책을 읽는 게 내 기쁨이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체험을 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는데 오른쪽 다리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와중이었기에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다리를 조금 빼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할 뿐. 그러나 잠시 뒤 또 서늘한 것이 다리에 닿았다. 기분 나빠서 나는 오른발로 서늘한 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시선은 책에 꽂혀 있었지만 의식은 책상 아래 발끝에 몰려 있었다. 나는 오른쪽 다리를 슬쩍 움직여 그것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듯했다. 부드러운가 싶으면 딱딱한 곳도 있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발끝은 할 듯 그것의 표면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위쪽을 향했다. 가는 실 같은 게 수도 없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는 내 발에 뭐가 닿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살그머니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아이가 있었다. 내 발끝은 사내아이의 머리에 닿고 있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상 아래 사내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사내아이 역시 미동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는 엉금엉금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금방 본 걸 울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믿어주질 않았다. 만약 믿어주더라도 우리 집에 책상 살 돈은 없으니 바꿔줄 리도 없었고 결국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상을 사용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노라면 종종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을 때가 있었지만 책상 아래를 보지는 않았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으니까.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여 넘길 생각이었다. 중학생이 된 후 나는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봤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은 누구한테 받아왔냐고. 어머니는 조금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그 책상은 와타루 군네 집에서 받아온 거야. 와타루 군은 나와 동갑으로 함께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와타루 군은 강에 떨어져 죽었다. 머리가 좋았던 와타루 군은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며 앞으로 시작될 학교 생활을 두근대며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책상 아래 있는 와타루 군이 더는 무섭지 않았다. 와타루 군이 이루지 못한 꿈만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었다. 그 후로도 와타루 군은 내 다리를 만지곤 했다. 나는 와타루 군이 다리를 만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 여겼다. 와타루 군의 격려 덕분인지 나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는 야구가 유행하게 되었다. 나도 끼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했다.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었다. 또다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신나게 야구를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했다. 그거 유시로 글러브 아니냐? 유시로는 학교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다. 재능이 있어 신입생인데도 주전으로 뛸 정도였다. 하지만 유시로는 얼마 전 죽은 터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강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내가 쓰는 글러브가 유시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짐했다. 유시로가 아쉬워하지 않게 그 녀석 목까지 열심히 야구하자고. 그때 문득 생각했다. 유시로와 와타루 군은 묘하게 닮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찍 죽은 데다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다. 이런 우연이 있는 걸까? 몇 개월 뒤 나는 다시 아버지를 졸랐다. 이번에는 게임기가 갖고 싶었으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었다. 또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떠올랐다.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빠져 죽었다는 기사.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몇 년간 나는 그게 죽은 와타루 군이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책상 아래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 전 수도권의 고등학교를 2군데 다녔는데 이건 그중 첫 번째 학교의 사회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날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전기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7월인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더위에 짜증이 오를 대로 올랐고 수업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무섭고 매를 일삼던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비교적 젊고 아직 미혼인데다가 학생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시던 여자 사회 선생님은 더위를 핑계 삼아 수업을 땡땡이 치기에 알맞은 상대였고 저희는 선생님을 졸라 수업 대신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소리에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사실 이 이야기는 교사가 되고 한두 번 이야기했다가 그 뒤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건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생이시던 시절 선생님 포함 친했던 7명의 여자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7명 중 1명은 재수를 했던 언니였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무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게 시간에 경과되면서 다소 지나친 정도까지 행동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리 중 1명인 A가 크게 반발을 하면서 평소 A와 더 친했거나 그 언니의 행동에 불편해하던 친구들을 이끌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를 따라 나갔던 친구는 선생님과 A를 포함해서 4명으로 무리는 7명에서 4대3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딱히 그 언니의 과한 행동보다 A가 무서워서 A를 따라 나갔다고 했습니다. A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그 당시 친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 특유의 무리짓고 노는 그 성향이 강한 친구여서 그 친구와 척을 지게 되면 끝이 좋지 못했던 걸 알고 있던 터라 A가 무서웠던 선생님은 그냥 A 말에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A가 정말 특유의 정치력이 강했던 탓인지 아니면 독했던 탓인지 그 언니 옆에 붙어 있던 2명 또한 1명은 휴학으로 1명은 나머지 4명 쪽에 붙는 모양새로 결국 언니 곁에 남은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언니가 외롭게 학교를 다니며 A와 나머지 무리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A와 나머지 무리는 그 사과를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니와 친했던 2명 중 휴학했던 친구가 대학교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언니를 보기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찾아왔고 언니와 그 친구는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합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붙어 다녔는데 휴학한 친구가 왔다는 걸 듣고도 언니를 피하기 위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늦어 함께 놀던 5명의 무리는 각자 집과 기숙사, 자취방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당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A와 1명의 친구가 자취방으로 향하는데 A에게 그 언니로부터 사과의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끝내 전화기를 꺼버렸고 그렇게 그날 그들은 언니를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휴학한 친구와 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언니는 A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의 자취방에 가서 용서를 빌겠다며 술집을 나섰고 늦은 밤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던 차에 뺑소니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대학교에서 꽤나 유명했던 뺑소니 사망사고로 잔인한 사건 현장과 목격자를 찾는 수많은 전단, 학교 한 곳에 마련된 추모 공간 등 상당히 떠들썩했다 합니다. 선생님과 기숙사에 살던 친구는 언니의 죽음이 자신들의 탓인 것 같아 괴로워하다가 A와 다른 친구들에겐 말하지 않고 추모하는 곳으로 가서 죄인마냥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안함을 표하고 묵념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생님과 나머지 무리는 이로 인해 크나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당시 기숙사에 살던 선생님과 한 방을 쓰던 친구는 너무나 무서워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부모님과 같이 살던 친구와 자취하던 친구는 거의 매일 밤 꿈에 죽은 언니를 볼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꿈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언니 꿈을 거의 매일 꾼 2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운 표정과 피를 뒤집어 쓴 언니가 꿈에 나와 죽일 듯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게 언니 꿈을 꾼 2 친구의 공통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언니 꿈을 꾼 2 친구는 중간에 휴학을 했습니다. 자신과 기숙사 친구는 꿈엔 나오지 않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며 혹시나 언니를 볼까 너무나 무서워 학교도 잘 못 나가고 둘이서 꼭 붙어서 기숙사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제일 무서운 건 A였는데 언니 꿈을 꾸긴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니의 49제 마지막 날 선생님과 A를 제외한 3명의 친구들은 모두 꿈을 꾸게 되는데 생전의 모습과 같은 언니가 웬 편지를 하나 주었고 그 편지를 읽으며 모두 펑펑 울고 난 뒤 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기억나질 않지만 아마도 용서한다는 내용 같았다는 게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 5명의 무리는 자연스레 찢어지게 되고 휴학을 한 2명 중 1명은 유학을, 1명은 그대로 2년을 더 휴학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기숙사를 쓰던 친구는 계속 함께 다니며 졸업을 했고 A는 그 뒤 혼자 학교를 조금 다니다 편입을 해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무서웠던 건 교사 부임 2년 차쯤에 학생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부탁해 이 이야기를 했다가 그 반 학생 중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이 이야기 알아요. 저희 사촌 언니가 그 학교 다녀서 해준 이야기예요. 라고 말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세상 모든 곳에 눈과 귀가 있다며 뒤집지 말고 잘 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A가 그 당시에 언니의 죽음에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자신이나 나머지 친구들은 49제 마지막 날 언니가 온화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A에겐 아무런 모습도 비추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아예 용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4번째 이야기, 거목. 이 이야기는 이전 내가 여행지에서 겪은 일이다. 내년 어느 온천에 차를 타고 2박 3일짜리 여행을 갔었다. 가는 도중 숲의 거인 백선이라고 쓰인 간판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전국 구규림에 있는 나무 중 100위 안에 들어가는 거목이 있는 듯했다. 딱히 거목에 대한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나는 빨려 들어가듯 그 자리에 차를 세웠다. 차 뒷좌석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 잠시 보러 나섰다. 입구에는 거목에 관한 정보가 조금 기재되어 있었다. 그걸 보고 시선을 돌려 초록색 융단같이 펼쳐진 길을 따라 올라간다. 몇 굽이 돌아 500m 정도 나아가자 거목이 있는 곳을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 덜렁 있었다. 그 앞으로 펼쳐진 길은 폭이 50cm 정도뿐인데다 잡초투성이라 근래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건가?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간도 어느새 저녁 무렵이었기에 주변은 어둑어둑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길을 올랐다. 곰이 나온다는 관광 안내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서 조금 쫄아 막대기를 주워 적당히 소리를 내며 나아간다. 잠시 후 땀이 뻘뻘 나면서도 어떻게든 거목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이게 100개 안에 들어가는 나무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서서히 다가간다. 비석이 하나 있어 수명이 1000년이 넘었다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아까 전까지 내가 곰을 쫓으려 여기저기 두들기던 소리와 비슷하지만 더 강한 소리였다. 나 말고도 누가 이 숲에 있는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지금 내가 온 길 쪽이 아니었다. 다시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온다. 어느 방향에서 들려온 것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거목 너머 반대쪽 방향이다. 하지만 슬쩍 봐도 거목 뒤쪽은 막다른 길이라 그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어둡고 깊은 숲이 계속 펼쳐져 있을 뿐 우물우물하는 사이 또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전과 또 다른 방향에서 들려온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처음 들렸던 소리의 호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숲에 메아리 쳤다. 소리의 여운이 사라져갈 무렵 지금까지 소리가 들려왔던 곳들과는 다른 곳에서 또 덜컹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습기 찬 흙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더 자욱해졌다. 금방 막 올라온 길인데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드러나는 뒷걸음질 쳤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무슨 신호 같은 것일까? 하지만 그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는 하나 들리면 다른 장소에서 또 하나가 들려왔다. 그게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소리가 들려와 계속 멈추지 않고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소리가 나를 향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는 걸.
숲 입구부터 여기까지는 1km는 좋게 떨어져 있었다. 지금부터 서둘러 돌아가도 차가 있는 곳까지 갈 무렵에는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겠지. 왜 이런 시간에 여기 왔는지 후회하며 나는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소리는 더욱더 범위를 좁혀 내게 다가온다. 만약 소리를 내는 게 사람이라고 해도 대여섯 명 정도가 아닌 듯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명 정도는 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거목을 관찰할 틈도 없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서둘러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 때는 한 굽이 돌았는데 곰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게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굽이 넘어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떨쳐내며 나는 묵묵히 온 길을 되돌아갔다. 그 사이에도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게 다가오고 있다. 문득 어느 분기점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 앞에서 왠지 모를 무섭고 기분 나쁜 기색이 느껴져 나는 발을 멈췄다. 아니, 기색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저 작은 위화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풀이 스치는 작은 소리였을까?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봐서는 안 될 듯한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계속 범위를 좁히며 내게 가까워져 온다. 뒤를 돌아본다. 몇 분 전 내가 있던 부근에서 한층 더 커진 소리가 들려온다. 더 이상 망설일 틈은 없었다.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나는 기압을 넣고 분기점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늙은이 한 사람이 발 밑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주우려는 듯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야구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사냥 때 입을 법한 주머니가 많은 재킷과 넉넉한 바지를 걸치고 있었다. 발목 부근을 보니 장화 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무언가를 주우려고 손을 뻗은 채였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얼굴 표정은 모자챙에 가려 전혀 보이질 않았다. 늙은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일 무렵까지 일어서자 무슨 특수효과를 보는 것 마냥 몸이 서서히 얇아지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우리 차 바로 옆 자갈길에 누워 있었다. 등짝에 느껴지는 따끔따끔한 통증 때문에 깨어난 듯했다.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던 아내가 걱정이 된 나머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다. 이 부근에서는 황혼 무렵 거목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종종 나 같은 외지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숲에 들어섰다. 나처럼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찾아갔을 무렵은 가을이었지만 여름에도 밤에는 꽤 추운 동네다. 발견되는 게 늦었더라면 동사했을지도 모를 터였다. 소리의 정체는 결국 지금도 모르지만 혹시 그 부근에서 죽은 귀신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5번째 이야기, 사요리. 서너 살 무렵 집 바로 근처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사유리짱, 많이 컸구나. 내 이름은 사유리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할머니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잊을만 하면 모르는 할머니가 내게 사유리짱이라고 말을 걸어오곤 했다. 사회인이 되어 나는 도쿄에 상경했다. 도쿄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 아파트 근처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덥석 내 손을 잡았다. 사유리짱, 많이 컸구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나는 소름이 끼쳤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치만 당신 사유리짱이지? 착각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상냥한 듯한 할머니였기에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유리짱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도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살며 일을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을 무렵이었다. 휴대폰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시외전화 9번이었다. 잘못 걸린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사유리짱, 할머니야. 이번에 꼭 놀러오렴. 사유리짱, 그때 엄마한테 나는 소름이 끼쳐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최근 몇 년간 누가 나를 사유리짱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겐 사유리짱이겠지. 말을 걸었던 건 매번 다른 할머니들이었다. 내겐 희미하면서도 너무나 무서워 지금도 종종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다. 6번째 이야기,
산속의 소리. 이 이야기는 내가 20대 초반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산악 지역의 작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은 주로 야간 경계 근무가 많았다. 우리 부대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들은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군 생활이란 게 다 그렇듯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적응해 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경계 근무였다. 나는 동료 병사와 함께 부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는 익숙했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다. 순찰 중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다. 산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착각하는 일은 흔했으니까.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읊조리는 듯했다. 우리는 멈춰서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반복되는 그 읊조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동료에게 말을 걸었다. 들려? 이 소리. 뭐지?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총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우리는 그 소리가 부대 주변의 깊은 숲속에서 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잠시 후 우리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고 그 오두막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오두막에서 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 안에서는 여전히 그 낮은 읊조림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가락으로 동료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오두막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두막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작은 촛불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읊조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노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노인은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저희는 이 부대에서 순찰을 돌던 군인들입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산의 영혼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산의 영혼들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노인은 우리에게 의자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 산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곳의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속의 다양한 영혼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서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태도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가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산의 영혼들과 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라고 했다. 그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산의 영혼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노인에게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들은 분노할 수 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다. 우리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인간이 아닌 이 산의 자연과 영혼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부대로 돌아갔다.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의 말대로 이 산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가기로 했다. 노인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그가 말한 산의 영혼들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두막 안에는 그가 있던 흔적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곳을 찾아갔지만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마치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았고 우리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못했다. 노인이 말한 산의 영혼들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산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산속의 영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야간 경계 근무를 하며 산속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었다. 때로는 그 소리들이 노인이 말한 영혼들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소리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항상 경계하며 그 소리들을 주의 깊게 들었다.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부대 내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종종 떠올리게 되는 기억이다. 노인의 말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나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노인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나에게 평생 남을 것이다.